안녕하십니까. 정말실장 이상준입니다. 용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원장님께서 한번 몇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원장님도 저도 말이 좀 빠릅니다, 살짝.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용병 시험들 잘들 보셨나요? 잘 봤다는 얘기 들어보시는 부모님들 아니시고, 원래 시험 다 못 봐요. 다 못 보다 그럽니다. 왜 못 봤니? 평소보다 못 봤다, 모의고사도 못 봤다, 예상보다 못 봤다, 심지어 그냥 못 봤다. 진짜 못 봤다고 그래요. 잘 봤다는 애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갖고 잘 봤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보고서 비로소 자기 위치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력은요, 점수가 아니라 등수입니다. 등수는 등급이 보여요. 등수잖아요. 어차피 100분이라고 낸 거고 100분이 평균하고 낸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등수에 관한 거가 가장 민감하셔야 되고, 내 점수보다는 남의 점수, 내 점수, 내 점수만 남이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 학생들의 위치를 설정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야, 너 지난번에 수학 90점 받았고 이번에 70점이야. 이건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모든 시험은 독립시험입니다. 전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건 맞죠. 아니, 갑자기 100점만 되고 50점 받으면 그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모든 점수는 등수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유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텐데, 6월 평가온 거, 자, 일단 국어 최고점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점수가 등급이 굉장히 끊기고요. 여기 문학하고 독서 선택의 문학성 100점은 요거 이제 현재 부모님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요거는 추가해놓은 건데, 자, 최고 점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표준 점수입니다. 자, 표준 점수 잠깐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같이 쉽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자, 모든 시험은 난이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하게 되면 이게 쉬워서 100점이지. 아니, 막말로, 너 학교에서 수업 그걸 몇 점 받았니? 90점이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95점이야. 그럼 90점도 못 본 거잖아요. 상대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모든 점수는 그 평균 점수도 그렇고, 모든 시험은 종용 분포를 하죠. 평균이 가장 많고, 좌우로 이제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정 가운데를 100이라는 숫자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앙을, 모든 아이들의 평균의 정중앙을 100으로 정해놓고, 그 100에서 얼마만큼 멀어지냐를 표시하는 게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위권을 따지면 표준 점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나 시험이 어려운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표준 점수에 한계는 있어요. 어차피 3등은 이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고 상위권에서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이 표준 점수의 최고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난이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표준 점수 만점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 우리 애가 만점 아닌데 해서 관심 안 가시면 안 되고요. 난이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고 점에서 150 이상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140이 넘어도 어려운 거고요. 130 이하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이나 5년 전에 수학이 한번 128이 만점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때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특정 과목이 130이 안 된다 만점을 그러면 그 과목은 일단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도 없고, 또 못했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는 그런 점수인데, 이번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는 표적으로 보시면, 이게 145, 147도 할 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50이었죠. 작년 수능이. 이번 게 147이고, 이건 이제 어제 저녁까지 제가 바뀐 거 수정을 반영을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 엄매 같은 경우가 작년에 150이었는데, 그 150의 의미가 뭐냐면, 좀 더 쉽게 제가 평균 점수 100점 만점을 환산을 해드릴게요. 150에서 150이잖아요. 100에서 50을 빼세요. 그 50이죠. 이게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입니다. 작년에 수능을 본 40만 명 넘는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의 국어 평균 점수가 50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150이 되는 겁니다. 요번에 본 게 147이니까 평균 점수 몇 점이 되는 거죠? 53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균 점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의 차이는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화작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55점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0점 만점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 훨씬 달라지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포인트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냥 안 보이시죠? 이거? 일단 저기 보시면 84점과 86점이 똑같이 평균 점수는 131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하나가 아니라 당연한데 이거 보시면 공통을 잘 본 학생이 전체 합친 점수는 낮더라도 같은 공통을 못 본 학생과 같은 표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아무래도 왜 저런 일이 벌어지냐는데 국어는 76점과 24점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럼 평균 점수도 그렇지만 이 공통 점수하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냐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일 잘 본 애와 제일 못 본 애의 차이를 우리 표준 편차로 합니다. 당연히 76점이 표준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큰 과목일수록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높게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관없으니까 본인께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자, 성적표 딱 받으시면 제일 먼저 맨 위에 뭐가 있죠? 표준 점수 100분이 그 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만 보지 마시고요. 등급은 수시에서 최저 맞출 때 아무 점이 쓸모가 없습니다. 점수에 쓸 일이 없어요. 표준 점수의 합을 계산해 보세요. 국어, 내가 받은 거 국어 표준 점수, 수학, 탐구 두 개 합친 거. 요게 몇 점이냐가 중요해요. 요거 400점 넘으면 고득점입니다. 여기 400점이면 좀 당장 가셔가지고 또 성적 갖고 와. 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 어디 갔다 왔는지 눈치 빠꾸 합니다. 오늘 얘기하지 마시고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쓰러운 세상을 가보셔갖고 성적표 있으면 표준 점수만 계산해보세요. 400점을 넘어갔는지 400점 가려면 얼마나 모자란데 난 확통 사탐한 학생들은 390점부터는 고득점입니다. 확통 사탐은 좀 달라요. 그게.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면 400점 넘으면 402점 정도부터 약대를 쓸 수가 있어요. 연고대, 공대 등을 가시는 점수가 400점입니다. 그러니까 410이 넘으면 요번고 점수 기준으로는 412부터 의대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요 6편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위에 합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냥 뭐 얘가 잘 먹으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가 생기시냐면 얘가 지금 400점까지 가기 한 15년 정도가 모자라 이건 지금 그러면 표준 점수 15점이면 원점수 몇 점이 될까요? 자, 원점수는 합치면 300점 만점이죠. 국어 100, 수학 100, 탐구 두 개 합쳐서 100이니까 300점 만점이고 탐구는 보통 만점 440 정도 가거든요. 그럼 4배 정도 크잖아요. 그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극상위권이 아니면 평균 점수 원점수 10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는 한 12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15점 올리려면 그냥 원래 원점수도 한 11점이나 12점 정도만 맞으면 표준 점수 15점이 올라가요. 그러면 12점 정도는 3점짜리 4개입니다. 몇 개 차이 안 나요? 생각보다. 물론 이제 나도 여기서 앞으로 4개만 더 맞으면 돼. 이럴 수 있는데 물론 딴 곳에서 또 4개를 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거기 그냥 제로섬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크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문제 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저희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문제 넣어줘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거에서 큰 차이점은 상위권으로 올라가서 성적이 이제 피라미드 구조니까 몇 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아니 막말로 서울대 의대 컷이 0.07부터 0.29다. 그거 한 개째 2점짜리 하나 차이밖에 안 나요. 0점대 올라가서. 그리고 차이가 안 나요. 어딘데요? 틀린 데서 똑같습니다. 단지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가 날 뿐이지.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어서 의외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연대까지 갈 때 문제 개수 차이가 6문제입니다. 건대 가면 6문제 더 맞으면 연대 더 가요. 딴 데서 안 틀리는 가정에서 현재 기준적으로. 그러니까 동민님께서 생각보다 갈 길이 그리 멀지는 않다. 딴 생각만 안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제가 희망 고문이 되는 건 아니고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 의외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 이겁니다. 지금 영어 1등급이에요. 자, 영어 1등급 받은 사람 손들어. 자, 작년 수능에 영어 1등급 몇 %였죠? 그 혹시 기억나시나요? 4.7%였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영어 같은 경우는 전체 기억할 때 1등급의 비율이 6.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8을 넘어가게 되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2등급 받으면 연대를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연대 2등급 받고도 많이 갔거든요. 그 이유는 4.7였기 때문에 가는데 지금 요번에 6등급은 현재 지금 저희가 확인된 건 2.1% 정도 됩니다. 2.1%. 작년에 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저 메가라든가 딴 쪽에 지금 연결해보면 거기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학원이 저희 평촌청전의 영어 그 비율이 2.2%입니다. 그래서 메디컬 반이라고 공부 제일 잘하는 뭐하는 반이 있어요. 32명 반인데 6명밖에 없어요. 1등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께서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애가 똑같이 3등급이에요. 작년 수능도 3등급이고 요번도 3등급이야. 걔가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닌 거죠. 1등급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으면 절대적으로 점수를 부여할 영어 자체는 물론 절대평가도 점수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되는 안에서의 상대평가도 전년도하고 상대평가는 해보셔야 돼요. 이거 영어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영어생이지만 듣기는 쉬웠어요. 듣기는 쉬운데 이 안에 지문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단어가 어렵고 뭐 지문일지보다는 되게 좀 뭐랄까 애매하게 짜증나게 나쁘게 얘기하면 요것들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출제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좀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았는가. 영어 같은 여기 뜨거 비율이 이번에 하나의 6평에 만약에 수능이었다면 상당한 이게 변수로 작용을 아마 얻었을 때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요건 6평이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완화시키겠죠. 자, 수학 보실까요? 국어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 점수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점수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나온 좀 살짝 바뀔 수 있어요. 1등급 나중에 보여드릴 1등급 주제. 빨간 아예. 저 131, 125, 110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위에 맨 2평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자, 보시면 3등급 이하가 다 똑같습니다. 3등급 이하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다 똑같아요. 저기는. 늘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1등급 컷이 얼마냐 2등급 컷이 얼마냐 따지면 그 이하는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을 때만 이건 모두 국어 수학이 다 똑같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1등급이 얼마나 컷이 되느냐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거 이제 컷을 보면 원점수 컷인 게 이게 몇이요? 84 정도에서 86점 차이고 엄연히 84점 맞습니다. 거의인데 요건 저희가 관찰점을 하거든요. 하자마자 알았어요. 그 메디컬반에 최상위권반에 국어 평균 점수가 항상 1등급 컷이더라고요. 저는 국어 평균 점수 84점입니다. 잘 된 거죠. 기본적으로 목까지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도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고 자 수학자가 보실까요? 자 일단 1등급 컷은 133g 컷인데 보시면 이게 미적하고 확통 차이 6점 차이 괜찮게 됐어요. 작년에 11점 차이였죠.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11점 차인데 150이면 어렵죠. 어려웠어요. 수학. 아까 국어도 그렇고요. 처음에 국어 시험 애들 딱 보고 시험지 나가자마자 방송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국어 쉽게 출제돼 이거 나왔었어요. 앞에 있었어요. 예년보다 쉽게 출제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분위기에서 안 보이시죠? 쉽게만 보이셨어요. 애가 오니까 야 국어 시험 쉬었다며 애가 어떻게 인상 팍 쓰면서 방에 확 넣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부모님도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못 봤나? 이러시면서 자, 그 기사가 나온 게 10시 10분이에요. 애들 국어시험 10시 10분 났어요. 10시 10분에 기사가 나왔어요. 요새 기자들은 별로 안 뜹니다. 뭐, 고등학교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시험장에 들어가고, 뭐, 마이크 다니면서, 야, 이거 좀 어렵냐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준비된 거, 교육부라든가 어제 발표해 놓은 거, 대충 말 듣고, 10시 10분에 올리고, 그 뒤로도 줄줄이 나오면, 그거 베껴 쓰기 위해서 그거 다 붙이는 거예요. 그 발표팀 기사들이 요새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적어도 단위 오전에 나오는 그 보시면 그냥 비트를 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어 시험 어려웠다니까요. 수학 어려웠다고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제서야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수능생들이 수험생들이 느낀 수능 시험은 어려웠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다. 체감 난이도 뭐가 애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언론에 대한 거에 대한 너무 그쪽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럼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저희 뭐 점수 보면 안 보죠. 저 150. 무슨 소리였어요 수학.
그 확통을 쉬웠고 확통도 어려웠어요. 기한이 어렵고. 자, 어쨌든 나머지 것들이 보실까요? 이것도 점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됩니다. 점수가 이제 역시 여기도 지금 공통 쪽을 잘 본 학생들이 이제 좀 점수가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1등급 같은 경우는 확통 같은 경우는 조금 바뀌죠. 확통 바뀌는데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분명히 걱정하신다고 이거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통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새 지금 뭐가 많냐면 미적 사탐이 많아요.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사탐런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과 학생인데 미적 하면서 그냥 과탐을 안 하고 사탐으로 가요. 이런 학생이 진짜 많습니다. 아니면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른바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문과를 지원하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과를 지원할 때는 아까 보신 대로 과탐이나 필수 지원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 과탐 하나 쪽 한 대는 할 수 있겠지만 사탐 두 개가 보면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적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저희 학교가 꽤 있습니다. 걔는 조금 문과 학생들이에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문과생이죠. 그래서 확통보다는 미적 쪽으로 간다. 이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과 쪽에 어떤 공대하면서 비비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거는. 어쨌든 수학도 이번에 표점이 나왔는데 수학도 뭐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점수대가 이렇게 나오고 연점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3등급, 4등급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야 이거 평점 몇 점이야 이거는 상위권 얘기인 거예요. 3등급 이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고 아 평점 합이 얼마구나. 아니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점수. 당연히 지금 6평이잖아요. 수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올릴 거냐,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시죠. 자, 현재 고3 성적 평가입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고3을 계속 좀 미안한 얘기인데 고3은 지금 아니 우리 아이들도 재수했다면 작년에 고3이었잖아요. 저 똑같은 얘기 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요거 말고 5월 8일날 본 걸 갖고 분석하면 실제 분위기가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요거 보시면 미적하고 기하 만점이 167입니다. 아까 우리 요거 몇이었죠? 152였죠? 167인데 자, 전국 평균 점수가 33점이 됩니다. 작년에 5월 8일날 지난번에 본 고3들의 수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33점이 전국 평균 점수입니다. 저도 167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내려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공부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일단 평점선서는 전체가 57점입니다. 57점이고 메디컬 같은 89점이 평균이에요. 물론 이제 서울 3명 정도고요. 서울대학원이 이제 있는데 이 두 반이 있어요. 두 반이. 이게 평균이 77점입니다. 그러니까 33점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많이 하죠. 물론 이제 수학만 바꿔하는데 국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이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안 하진 않지만 물론 아직은 자 이제 무슨 말씀 드릴까요? 고3이요 이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재작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수능 보고 나면 최고점자 나오잖아요. 현역이 사라졌어요. 다 재수하면 성적들이 최고점자입니다. 작년에도 100점 만점자 400점수하고 학생 받을 학생 정답 재수생했죠. 한 명도 상처였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3 부모님께서는 이걸 걱정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대응 전략인 겁니다. 아까처럼 말이죠. 재수생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제 내신 남았죠. 기말고사 남았어요. 내신 시험 기간 포함해서 내신 딱 3주만 하고 다행히 요새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시험도 수능 교재 갖고 시험을 봅니다. 수능 공부가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엄마 나 내신 버렸어. 왜 가진 적도 없어. 뭐 가지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엄마 나 학생부 내려놨는데 올린 적도 없어. 뭘 내려놔. 올려 내려놓지. 가지나 버릴 거 아니야. 아무것도 가진 적도 없고 올린 적도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지. 기말고사 하나라도 봐서 앞에 숫자가 어떻게 바꿔놔요. 조금이라도 내신 성적을 올려놓는 게 나중에 향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학생부 검토를 하거든요.
10명이 오면 5명은 선생님 저 학생 보고 저 왜 이럴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학생부를 자기가 지금 보니까 너무 그때 좀 이거를 좀 할 걸 그랬나 이런 후회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고3들 앞으로 남았을 학생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학생부 포기하지 말고 뭐 제대로 그런 거 어쩔 수 없지만 남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원장님이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게 여기 있는데 똑같은 건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자, 일단 탐구 물화생지 쉬웠고요. 이번에 물리가 굉장히 좀 쉬웠어요. 제일 쉬웠죠, 물리. 왜 쉬웠을까요? 20문제 중에 계산 문제 7문제밖에 없었어요. 13문제가 그냥 좀 학생이 얘기해 준 겁니다. 계산 문제가 7문제밖에 없었어요. 13개 문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물리 점수, 물리가 이제 뭐랄까, 어렵게 쉽게 내면 마음먹고 얼마든지 쉽게 낼 수 있어요. 쉽게 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옆에, 여기 보시면, 이 탐구는, 여기 이제 색깔은 달려있는데, 사탐은 3과목까지 다 시켜놓은 거죠. 대부분 이제 문화생지 선택을 하니까 거기랑 비교한다면 확률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어렵게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2년 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을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국어하고 영어는 여전히 어려울 거고요. 수학의 미적은 약간 쉽게, 확통은 약간 어렵게, 사탐 약간 어렵게, 과탐 약간 쉽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죠. 그래서 교차 지원을 못하게 지금 할 겁니다, 서로. 자, 이게 왜 교차 지원을 못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가냐면, 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이번에 들어간 학생들, 이상학번 학생들의 72%가 이과입니다. 72%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입니다. 영어교육과 68%가 이과에 됩니다. 그리고 걔들 전부 다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연대 경영학과 애들 중에 그 중에 75% 이과 애들 중에서 80%가 지금 반사과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아니, 이과는 그대로 표를 빌리자면 이과 녀석들이 와서 분탕질 해놓고 지네들 나가? 진짜 오고 싶어하는 문과 애들 아무도 못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교수들이 연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야, 진짜 공부 안 하는 분을 빼자. 무슨 수로 뺄 건데? 그렇잖아. 다 들어올 때 공부한다고 지금 누가 안 한다고요? 여기 일단 연대인데 가보니까 다니기 힘든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해요? 이거 무슨 외계인이 만난 건 아니고 문과인이라고 이과인데 대화 소재거리가 안 맞는데 이거 진짜 다니는 학생이 하는 얘기인데 그 학생들이 와서 좀 관심합니다. 저도 들어올 건데 이과인이라고 문과인이라고 얘기 대화가 잘 안 통해요. 예. 근데 실제로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갈아탔을 때 과목을 선택할 거예요. 사탐 과목에서 굉장히 난감함을 만납니다. 아니 이게 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합니다. 이과인들. 실질적으로 문과애들하고 이과애들 차이가 의외로 커요. 3년 동안 하는 게 좀 애들하고 차이가 딱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솔직히 생물하고 지학하는 학생들 문과에서 힘들어요. 같은 이과 내서 물리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반성할 수도 있어요. 핑계 좋죠. 그래서 난 메디칼 갈 거야. 생물하고 지학했으니까, 생물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생물하고 지학하는 학생들이 공대 가서 굉장히 예를 들어서 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 그런데 문과, 이과 안에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실제로 말이 통하지도 않고, 말이 완전히 안 통하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문적인 토론을 준비했을 때, 이과적 입장에서는 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 못하는 거죠. 딱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이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탐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쉬운 일이 벌어지지. 쉽게 무조건 만점 받지 않아요. 절대로. 혹시 이 중에서 이과였는데 과탐 버리고 사탐으로 갈아탄 우리 자녀나 학생들이 있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금방 쉽게 점수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동아시아사나 솔직히 세계사나 이런 거 외우면 되긴 하지만 동상 솔직히 만만치 않았어요. 동상 보시면 동아시아사 72점이에요. 여기서 뭐 아까 이거는 윤사가 76점 저도 처음 봤어요. 윤사는 이제 어렵게 되면 얼마든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철학이거든요, 거의. 뭐 칸트 나오고 키엘 빼고 나오고 저거 어려운 거 맞아요. 맞는데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72점까지 올려놨는지 모르겠으나 동아시아사도 베트남이 빠지고 나서부터 되게 쉽게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한지도 그렇고 좀 어렵게 나왔고 사회문화는 이번에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사회문화는 부모님께서 지금 풀어보시고 요거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35점 되게 나오세요. 그게 쉽습니다. 제가 42점 나오더라고요. 맨날 하고 싶다고 얘기를 풀어봤거든요. 그냥 뭐 책 좀 읽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준에서. 그러니까 부평의 추세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탐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과학생들이 사탐 선택한 거 점수 당장 안 나오더라도 조금은 기다려 보시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제 문제는 요거 수강목입니다. 저거 보시고 우리가 좀 수강 시켜되지 않나? 근데 학생은 전혀 생각이 없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모님들이 투과목은 정말 어려워요. 원투가 기본 심화의 과정이 아니고요. 이 투과목은 작년에도 이걸 좀 덜라는 거예요. 작년 17점까지 벌어졌었어요. 오늘 좀 덜한 편인데, 자, 요거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딱 무조건입니다. 투과목 딜레마가 발생했는가? 쉽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응시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학교 다닐 때, 고3 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접근 여부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지금 칠 수 있잖아요. 애들 안 있어요. 내가 오늘 새로 왔는데, 상투로 바꿔볼까 생각하면 상투로 보라고요.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합니다. 애가 딱 봤을 때, 어머니 아버님께서, 야, 너 투 한번 해볼래? 내가 거기도 투과목도 전려줬는다면 절대 못해요. 애가 압니다. 자기가 왜 보내면 안 된다는 거. 투과목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론수가 적응이 더 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시험 문제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투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바로 3등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3년 전인가 저희도 뭐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하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당연히 물리 전공자라서 물투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 잘 나왔는데 물투가 3등으로 나왔어요. 두 개가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다. 그래서 투과목의 선택에 가면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단순히 표점이 잘 나와서만 가고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3 때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을 이것도 한다? 저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기본적으로 원 과목에서 점수를 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이나 저희 담임하고 반드시 상담을 하셔갖고 투과목으로 결정하는 거. 근데 물론 작년까지 투과목을 했고 올해 잠깐 원으로 가봤는데 원도 점수 따는 거 크게 그렇고 또 생투 가는 거 보통 생투를 많이 하니까 특히 메디컬 계열 지원한 다음에 생투 하는 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문문 수준술 의논 쓸 때도 유리한 걸 사시거든요. 그분께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운영 과정 보실까요? 기억의 휘발성. 자, 나가는 얘기입니다. 요거 지금 목표 받고 저희끼리 안 지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얘기 막 정보 정해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오늘 가서 얘기는 안 했지만 부모님 일주일 넘기시면 안 돼요. 반드시 2, 3일 내에 아이들하고 한번 입시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보시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지나시면 부모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꼭 한번 내일쯤 오늘 오셨으니까 계속 산책하면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억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렇게 시험장 학습 자료를 모였고 그다음에 20명씩 긴장 완화제인데 요 긴장 완화제는 안 먹던 학생이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우암청심환 우암청심환은 어렸을 때 애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놀라고 경기하게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완제기 때문에 굉장히 졸려요. 안 먹던 학생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애가 워낙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세요. 매번 거기서 볼 때마다. 조금씩 한번 먹여보고 나 30대 엄청 잤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고 이거보다는 긴장 완화에 좋은 건 의외로 껌입니다. 껌을 씹는 게 이 뇌 자극 활성화하기 때문에 1교시 국어전 그다음에 수학 전에는 껌 씹는 거를 권장합니다. 아무데나 뱉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껌 씹는 게 뇌 자극을 주기 때문에 효과는 한 30분 가요. 의외로. 그러니까 껌 씹고 또 이거 했다고 또 우리 학생들도 전부 다 1교시 껌 짝짝짝 씹히는 거 알고 모르겠는데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껌 씹는 거 괜찮아요. 근위원장보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마시는 거 보면 몬스터인가 이쪽에 에너지 드링크 그러니까 이게 타우린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잠이 안 온다 밤에 잠이.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적정량인데 애들이 적정량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솔직히 부모님께서는 커피 드시면서 잘 아시지 않나요? 저 어저께 저 설명회 반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새벽 4시까지 잠나가지고 나이 먹어서 그런지 또 그런 강의씩 하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로 졸립다고 해서 그 음료수 양대 의존하면 썩 권한 사항은 안 됩니다. 예를 집어요. 이거 연습하는 거. 이게 왜 예를요? 마치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시다가 딱 나오시면 다른 차가 엄청 빨리 지나지 않나요? 그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움직여보고 머리를 활성화시키면 직물이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한번 속으로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천장을 바라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대처, 넘기는 거, 이걸 못해요. 그냥 듣고 있어요. 왜? 지가 지난번에 이걸 맞췄거든요. 혹시 들으면,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그거 붙으니까 특히 과탐에서 이겨버리면 많아져. 과탐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하나 막혀버리면 걔는 타이머 대가부터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감할 때, 이건 아니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걸.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이것도 평소에 일단 공부할 때도 그냥 무조건 그만 붙들고 20분, 30분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제껴놓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 또 오해를 막힌 거 계산해야 되고, 반복되는 감점 원인, 시험 운영 실수 놓치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하는 거고, 마지막 집중하고 멘탈 무너졌다 이렇게 집중 무너졌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고3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수능.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아무의 도움도 못 받는. 근데 우리 재생들은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처가 됩니다. 물론 똑같이 또 보는 말씀도 있는데 극도의 긴장이라는 건 결국은 너무 잘해야 된다면, 잘 봐야 된다면, 재생들은 그래서 나와요. 엄마 아빠가 공부를 더 시켜줬는데 이거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긴장감이 훨씬 더 그 부담을 제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고3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이제 더군다나 아침에 딱 가세요. 엄마 아빠가 싸준 도시락 탁 하는데 숟갈이 없네. 엄마가 도시락 많이 안 싸우셨잖아요. 의외로 많이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수업장에 가면요, 플라스틱 숟가락과 젓가락 엄청 있어요. 방송도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교무실 신분이 수업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솔직히 유튜브 계시면서 재생분이 계시다면 까먹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내고 가야 돼. 먹으려고 없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숟가락 저랑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건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절대 저희도 애들 시험 볼 때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옆에 막 단만 쳐주지 마.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방송국에서 단만 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때 정답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5명이 다 2야. 나 혼자 3점 거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정답은 1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절대 맞춰보가 다 틀려져니까 맞춰볼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건데 결국 저희가 이 연습을 이렇게 시킵니다. 내용은 아닌 것이고 혹시 이 중에 저거 몇 번대 하는 학생이신데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자, 제가 평범을 한 건데 이걸 저희가 시험 보면 그날 저희가 집에 안 보면 아시죠? 수능 보는 날 모의고사 보면 집에 안 보면 다 애들 앉아서 이거 합니다. 이게 비평줄 앞뒤도 있어요. 앞뒤도 있는데 다 자기가 내 거 아닌가 막 쳐다보고 있는데 자, 이걸 시키는 이유는 틀린 문제 유형별로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유형별로 저희 유형을 다 쓰게 돼 있어요. 실수한 이유 옆에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문항도 애매하다면 같이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엔 실수 안 하겠지. 아까워 정도로는 극복 못한다는 거. 아까워. 왜 실수했는지 파악해서. 그래서 통렬한 자기가 여기 보시면요. 되게 반성해요. 진짜 잘 써놨어요. 학생들이고. 제가 몇 개를 보고서 좀 해놓은 건데 통렬한 자기관성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체적 원인과 구체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물론 요거 단순히 시험 보고 나면 다 상담합니다. 상담하고 가져와서 보고 수학 같은 건 F가 그 계산 실수예요. 계산 실수 4개인데 저도 해봅니다. 계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더 센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수능이라는 이 긴장된 상황이라면 더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 연습시키고 있다는 거. 자기면서 물론 고3 학생들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그날 시험 보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험지 듣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날 할 거, 기억이 가장 생생하게 그날 해야 됩니다. 시험 보고 집에 가는 거는 쉬는 거는 수능 날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모의고사 몇 번씩 더 남았으니까 최소한 그날만. 그래서 학교에서 다 보내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일찍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없으면서 그런 조퇴가 안 시켜요. 그래서 평생 잘 들어주다가 그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그날따라 야박하게 안 보여주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는 일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날 너를 위해서 수능날 웃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시험날 보고 나서 복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위에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많이 들었죠? 뭐 다른 거 보실 건 없고요. 보세요. 자, 여기 지역 인재와 비지역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보시면 지역 인재 전형과 비지역 인재 중에 중원 규모가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 인재만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지역 인재가. 근데 비지역 인재도 분명히 있죠. 해당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요거 저 비지역을 한번 보세요. 다 지역 인재만 얘기해요. 자, 비지역 인재는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차이 안 납니다. 이거 오히려 비지역이 더 많아요. 정시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뭐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비죠. 아니 우리 이게 안 갈 건데 아닌가 맨 마지막 보시죠. 최생도 이동문의 연쇄적인 불가피하다. 아니 이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막말로 작년에는 이대 못 갔던 애들 1,500명 이대 갔잖아요. 이게 지역 문제도 뭐 그 자체 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자리를 채우고 있죠 밑에서. 자 그럼 채우는 게 이과애들이 채울 텐데 이과애들이 문과학생들은 이과애들이 올라갈 데가 없으면 작년에 문과 넘어갔어요. 아까 이제 원장님 건대에서 성대를 얘기하셨는데 성대 이번에 성대 공학개월 간 애들이 고려대학교 연구과 붙었어요 이번에. 붙었는데 뭐 성대 반도체 유망공학과 정도 갈 정도면 고대 또 경영을 붙고요. 또 연대 경영을 가고요. 이게 옆을 안 보고 비를 보는 거예요. 자기 비가 비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처음에서 딱 잘린 게 아니라 많은 학과일수록 그 내용 정도가 다르겠죠. 이게 쭉 내려오는 것이 그게 바로 어때는 약대입니다. 약대가 40대가 있기 때문에 약대로 이번에 치장터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서울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예상. 현재 서울대가 가장 낮은 학과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제일 낮은 학과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간호학과입니다. 어느 대학이랑 사이버에서 간호학과가 제일 낮아요. 작년에 3.3%까지 붙었는데 이거 3% 넘어갈 겁니다. 서울대가 전반적으로 내려갈 거고 약대도 전반적으로 약하게 내려갈 거고 학과가 많고 대학이 많은 게 내려갑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은 점수여도 작년에 연대까지는 못 갔다 막말로 연대까지는 아니라 성대 정도 발전적이면 무조건 성대 반드시 이런 거 아니면 성대가 지금 가능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올해 벌어질 겁니다. 이게 1,500명의 비결입니다.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에 있어서 의회가 1,500명 문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디까지 쓰여졌지. 대신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많습니다. 문과는 문과만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은 점수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분명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당연히 문과니까 똑같은 점수 나오지 않겠죠. 우리 고3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도 이렇게 갑자기 의대가 늘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물론 내년까지 한 500명 정도는 더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올해가 좀 가장 최다일 겁니다. 그래서 면제 자격이라고 바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수시 정시라는데 수시가 많이 뽑아야 정시가 많이 이건 의대 거니까 7대 3인데 전반적으로 일반과는 6대 4예요. 당연히 수시가 많이 뽑죠. 그죠? 그러면 수시가 기회가 더 많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학종과 학생의 교과와 논술을 다 쓰는 학생은 없어요. 내신 좋아. 교과 쓰는 애들은 비교과 좀 교과 못 쓰거든요. 학종 쓰는 애들은 교과를 또 못 쓰니까 학종을 쓰거든요. 논술하고 하나 정도 섞을 수 있겠죠. 논술 쓰는 학생은 학종이 안 되겠습니다. 비교적 다시 이 모든 전형을 다 쓸 수 있는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60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20%. 그럼 정시 40인데요. 의대가 3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오롯이 나한테 기회가 가는 건 정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시 학종으로 가는 게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 저희도 지금 수강생이 거의 500명 공부하고 있는데 학종이나 학생 교과로 가서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의대에 비해 반성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정시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조건 정시만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기회 확률적으로는 정시 쪽이 오롯이 40 또는 30이 넘으면 정시다. 그런 말씀 드시는 거고, 이거 글씨가 작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대학교 인데 이거 지금 요거만 보시면 요 안쪽이 정시에서 의대가 지금 늘어나는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가 정시에 40명이고요. 수도권대에서는 아주대 여기 가천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이거 정시만 제가 딱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늘었어요. 물론 여기서 지역인재도 있죠. 지역인재도 있는데 솔직히 성균관대학교하고 가천대하고 인하대 쪽하고 서울대하고 우리 지역인재 포함이 돼요. 안양지에서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해당 사항이 있는 지역인재입니다. 그거하고 요건 이제 전국적인 건데 이거 좀 보이네요. 전국적인 이제 지방의대 정원 병원인데 지방의대도 지금 현재 충북대가 가장 지금 인원이 좀 많이 늘었고요. 여기는 정시 칸에 해당되는 이쪽 칸인데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정시 많이 안 늘었죠. 정시 안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합쳐서 104명 정도만 대학이 많으니까 늘어난 거고 이 정도 인원은 작년에 없던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등수 차이가 긴다는 뜻이고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라서 3등급 이내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서열 변화와 지원 가능성 여부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나누시는데 참 책발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내가 쓸 테니까 당신이 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제가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에서 보시면 많이 늘어난 대학이 물론 여기 그 지방의대 정원별하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여기 지방의대 관련 애들이 서울에 원래 썼을 거 아니에요. 대비 빠진 겁니다.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지방의대에서 지역인재 많이 뽑을수록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대로 지방인재 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 지역인재에서 많이 뽑을수록 저희는 좋아요. 입장에서 수도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적인 지방에서는 그렇지 뭐 지역인재만 그렇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최종적인 결론은 완벽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무너진 한도가 나올 겁니다. 지방의대 중에서.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가면 중학교 2학년인데 의대 준비한다고 시골도 전학간다. 지금 나옵니다. 지금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근데 이건 아시죠? 어느 학교보다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는 그 최종 보스는 있어요. 전교부도. 애들 표라는 뭔가 빌려는 있어요. 어느 학교가 괴물급의 공부자는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놈이기 때문에 딱 그만큼밖에 공부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노량진에 딱 가면 내년 노량진 학교에서 할 때 자기가 80점이에요. 노량진도 딱 가니까 애들한테 60점, 70점. 그럼 80점 받던 애들도 딱 그 정도만 해요. 자기 잘하니까. 대충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들 다 90점, 100점이에요. 그럼 얘는 80점 받는 애가 이거 안 되네? 이렇게 가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이 사람이 원래 그래요. 제가 이제 노력적으로 대충 예를 들은 것 뿐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항상 고등학교 때는 반별로 성적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철저히 학원을 가는 순간 성적 조례되고 성적 교대는 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력은 점수가 아니라 등수. 바로 그 등수를 올리기 위한 게 가장 수험생들에게 중요한 한분이라도 제가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느 누구도 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게 될 대상이다. 누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등수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의대 지방 정원 병원, 의대의 정원 병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자 무조건 전형 아까 전에 보시면 유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대학의 다양한 전공 선택관과 단과대학의 전공 선택관이 있는데 물론 요건 의대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25%까지 지원하려고 할 때 보시면 이게 광역모집이나 계열모집이라 가지고 이게 들어갔을 때 단과모집에서 그 자율전공이에요. 자율전공이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인데 자 입학 이후에 선택합니다. 1학년 때 성적 갖고 얘가 무슨 전공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걸 많이 드린 건데 건국대 수능을 예를 좀 드릴게요. 자, 공대를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K를 자율전공학부를 따로 뽑는 거 있고 문과대학 내에서도 자율전공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따로 있는데 제가 왜 공대를 주냐면 이게 원래 발표가 처음 됐던 게 올해 1월 초에요. 1월 초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거 이렇게 드리겠다는데 건국대에서 극렬하게 발표를 했죠.
이거 문과에서 자율적으로 뽑아버리면 대다수가 나중에 다 경영학과 간다고 볼 텐데, 지금 이미 경영학과 수용 인원이 90명으로서 교육과정이 돼 있는데, 얘들이 그때 넘었을 때 300명이 넘을 수 있다. 얘들 어디서 공부 시작 말이야. 대책도 없이 이걸 갖다 발표 못하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주 뒤에 없던 일. 대신에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가 이런 제가 안 할게. 라고 반발적으로 물러서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2주 교육부장 별명이 3주가 되었어요. 3주 만에 그냥 바꿨다고 해가지고. 근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확정이 됐어요. 대학교에 맞춰놔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옵니다. 자, 강건의 자유전공에 분과가 있어요. 선택이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유공학부는 무전공은 저는 당연히 수의과는 원래 메디컬은 원래 안 되는데 사범대학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과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인 다니실 때 우리 복수전공하고 그 부전공이 있었죠. 부전공 안 되는 학과가 있었죠. 사범대하고 의대하고 법대는 안 됐어요. 비슷합니다. 그거랑. 뭐 법대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이거 이제 건대를 예를 드는 거고, 각 대학교는 조금씩 달라요. 그걸 자율전공을 학부를 선택을 하고 지원할 때는 반드시 안 되는 데가 이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전체 단위인지 단과대 단위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또 거기 논술 보죠. 이게 경희대 의학과도 첫 번째 자연하고 겹쳐요. 날짜가. 그 다음에 문과는 경희대 서울하고 서울대 인문하고 경희대하고 서울대하고 하나씩. 일로 들어왔어. 이러고 있어. 왜 일로 왔어? 그 자기네가 사회공인지 몰랐잖아요. 들어와 버렸잖아요. 일로 온 거야. 경희대하고 서울대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인상 팍팍 쓰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수시 문제 이런 감소를 논술을 드렸기 때문에 수시에서 인원을 뺐어요. 고대에서. 이렇게 줍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다 줄었어요. 지금 인문에서 너무한 거 아니시면 또 거의 100명 가까이 줄어버렸죠. 이거 논술 다 빼버렸어요. 전부 다. 개정이니까 한국에서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대가 논술을 늘었지만 학생부 전형으로 가려던 아이들에게는 조금 좀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수시. 근데 총원을 늘리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전형이 생길 때 다른 데서 빼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요. 여대긴 한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과하고 독일어학과가 없어졌어요. 자율전공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어과와 독일어과 학생들은 1학년 애들은 철퇴맞습니다. 자기 부서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졸업증 따려면 없어진 학과에는 그걸 띄워주긴 하겠지만, 이런 일이 자율전공을 좀 늘리면서 생겨난 부작용인데, 여기서 이쪽의 부작용이라면 수시 전형에서 좀 뺐다는, 어차피 수시니까 논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에서 많이 뺐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고대 논술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고대 논술 요거 비교해 드릴게요. 고대 논술이 지금 4.8입니다. 4.8.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거. 그러니까 서강 원래 기준에 있던 중앙대 3.6이고 서강대 3.7이고 성균관대 3.6이죠. 거기보다 1등급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4.8이니까.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죠.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3.1 정도 된다고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학추에서 학교장 추천입니다. 학교장 추천은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어요. 거기에 최저가 다 생겼어요. 이 학교들에서. 특히 한양대 학추 같은 경우는 3등 3합치도 높아요. 생각보다. 여기 관련 애들이 수능 공부 전혀 안 하고도 갔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제로 제가 보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9월 수능도 9월 급판을 안 봤어요. 자기 수능 안 볼 거라고. 그 수능 그냥 형식적으로 응시해서 7, 8분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능으로 나왔는데 걔는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 붙은 거예요. 진짜 붙었어요. 합격했습니다. 왜냐면 내신이 좋았어요. 1.3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최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최저도 대충 생긴 게 아니라 높이.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도 2학 4, 영어는 반드시 3 이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생각나는 게 상당한 좀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요건 이제 비슷한데 이제 보시죠. 남은 기간의 마지막 정리 기간입니다. 자, 대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있어요.
6평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는 9평 보니까. 자, 여기서 내가 가능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디일까? 한두 개, 그 밑으로 한두 개, 위로 2개에서 4개 정도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지원은 9월 모평 9월 4일날 공대를 수요일입니다. 9월 4일부터 이후에 보고 수시험 점수는 93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수시 지원대 대학부를 결정하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이건 최대치 잡는 거고요. 솔직히 정시 지원 가능분에서 아래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왜 저걸 해놨냐면 너무 잘 봤다. 9평이나 6평을 생각보다 너무 잘 봤다, 자기가. 그래서 그 경우에 밑에 거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지 밑에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딱 보는 기준에서 그 위로 바라보게 쓰는 게 가장 무난한데 저희는 먼저 그렇게 쓴 거예요. 굳이 내가 필요 없다. 뭐 되지도 않은 납치 걱정하지 말라는데 실제 납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연대 의대 납치될까봐 저 기도를 다 고사를 이제 서울대 의대대학 성적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투과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가채점 했을 때는 투과목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는데 정시 그 실제적인 뚜껑을 열어보니까 화투과목이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점수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고 들어가면 점수가 나오면서 연대 의대를 떨어지기를 바랬었어요. 제가 실제로 연대 의대가 좀 될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면접도 본인도 잘 봤대요 또.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제가 기대했죠. 면접 잘 봤다는 건 좀 붙은 거 못 봤거든요. 면접은 잘 봤다는 건 안 돼요. 못 봤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예비번호가 29번이더라고요. 21번까지는 서울대 더 인원이니까 서울대부터 빠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무조건 떨어진다고 제가 막 퀴즈를 불렀던.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이제 정시에서 붙은 건데 그런 경우는 진짜 납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납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대학들의 결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자 전형 학과 내가 어느 전형으로 갈 것이냐 학생부 전형으로 가서 학종이냐 교과를 할 거냐 아니면 노조를 할 거냐 그냥 학과는 어떻게 되는데 학과 걱정은 이거 그런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문과는 무조건 대학이에요. 문과는 무조건 대학입니다. 용의 꼬리가 돼야 됩니다. 뱀의 머리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 높이셔야 돼요. 문과는 이게 되게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쟁 된다 나오는데 연대 경영 받습니다. 밖에 나오면 서울대로 그래요. 문과는 원래 그래요. 서울대 종교과는 어떻습니까? 그 인문학부 있어요. 연대 일반학과 나오보다 훨씬 더 종교과 나오고 서울대잖아요. 제 친구가 서울대학교 꽤 됐죠. 8년권이니까 서울대 종교학과 간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있어요. 걔는 이제 이과한테 또 구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이비 종교 간별사입니다. 내가 이제 첫 번째 관심을 가졌던 게 87년도인가 5대항 사건이라고 진짜 자살 사건인데 친척이 연루가 됐었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나는 또 종교학과니까 사이비 종교 간별하는 건데 지금 인생은 좀 고달픈 것 같다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못 살았대요. 하도 죽인다 협박을 받아가지고 또 얼마 전부터 TV에 나오더라고요. 청기성 박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걔 다니면서 연대 맨날 서울대야 맨날 부정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과는 무조건 대학이다. 이과는 과를 살짝 거기 봐야 돼요. 거기 봐야 맞지만 그래도 역시 비슷한 학과라면 당연히 대학으로 수준을 지켰죠. 자, 수시 모집 요강 문제 나왔습니다. 5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쟁력과 결과인데 나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요번에 6평에 얼마를 받고 보니까 3월, 5월, 6월 이렇게 번호를 봐서 내가 9평 수능 가서 얼마만큼 내가 점수를 가능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를 보는 게 경쟁력이고 이건 내가 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수능 가서 이 정도야. 그럼 이 정도의 결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도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지금 단체하고 상담하면 오는데 해결은 돼요. 이제 교사 입장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생하고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조금 채널을 좀 단일화시키지 마시고 교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채널로 좀 다른 이제 인터넷 참고하시고 다른 이제 콘서트 참고하시고 하셔가지고 채널을 좀 넓히시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 2, 3년 동안 취업 어떻게 했냐? 자, 어디가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 대기업에서 하는 건데 대기업
아시죠? 대한교육협의회에서 만든 어딘가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거 근데 그게 대학에서 만든 그러니까 저거 사설은 아니고 대학끼리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대기업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발휘하는데 약간 어려움이에요. 정부의 말을 좀 듣습니다. 정부를 듣는 거고 독립적으로 완벽하게 객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여기가 하여튼 뭐 너무 살짝 좀 해드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입학처 대학교에다 저는 솔직히 가끔 솔직히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가끔 이제 컨설팅을 외부 학생들이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4등, 5등급 심지어 전문대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답이 딱 하나요. 그 대학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성적표 갖고 가고요. 대학 입학처 갖고 얘 2학년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안 된다고 진짜 안 되고 된다고 진짜 좋다. 그건 상당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극적인 상황이 나서 안 되겠죠? 근데 1, 2등급 상위권이라도 어느 정도 얘기해 줍니다. 이쪽 입학처에서 이 정도면 지원하실만 합니다. 그럼 진짜 할만해요. 실제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걔네가 100% 얘기는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입학처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담임상담은 저희 이제 예수생들 얘기하는 거고요. 전년도 수시 모집 요거 한번 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바뀐 거 보시면 돼요. 전년도하고 가장 비교해보시는 게 뭐예요?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적게 뽑으면 더 뽑는. 더 뽑으면요. 이게 숫자 3명 정도 더 뽑고 2명 컷을 내라는 거죠. 근데 작년보다 한 명 거리라도 적게 뽑으면 컷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심리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수 뽑는 거를 매년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 다음에 정시지원 전문으로 선정해서 이걸 목표로 가라. 그러니까 정시지원. 아까 여기 써있는 거 정시지원 가능성이라고 했죠. 설정으로서 내가 육평 보고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올 2네? 올 2면 어디 가죠? 건국대 전자전기과. 높은 2. 높은 2. 낮은 2면 동대 전자. 이렇게. 3만 학교도 동대 전자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그냥 러프하게 잡으셔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통 학교 가서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가 애들이 당연히 걔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 선이다. 그럼 내가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여기까지 올릴 수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수시 원서를 쓰는 거야. 지금 기준이 아니라. 원래 성적이라는 건 뜻대로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막 이런 거 이러진 않아요. 진짜 하루 종일 학원에 와서 15시간씩 앉아있는 학생들도 올라가는 폭이 너무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꾸준하게는 가죠. 절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부모님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물론 시험 잘 보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올해 수능 이제 며칠 남았는지 아시죠? 150 남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건너야 되고요. 애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할 때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요. 도와달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넘어지면 혼자서 주셨잖아요. 일어나. 지금 애들이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잖아요. 엄마도 손대는데 뭘 네가 또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아닙니다. 우리 애들 도움을 필요.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애들입니다. 손 잡아주시고요. 어린 시절에 넘어졌을 때 세워도 좋죠. 우리 아이들 모두도 나가주시고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넘기지 마시고요. 넘기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많은 정보 나오고 그랬을 때 걱정도 많으실 거고 있지만 차분하게 모든 일은 물 흘러가서 해소되고 루틴이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정말 힘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본 날도 공부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으로 끌어다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